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 보면 정말 가관이죠. 누구는 30살에 5억을 모았네, 누구는 이번에 강남 아파트를 샀네, 이런 소리만 들려요. 그런데 막상 내 통장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분명히 나도 남들만큼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왜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까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 2억 5천만 원이 넘는다는 기사 보셨나요? 이거 보고 아마 많은 분이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 내 주변엔 1억 모으기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도대체 그놈의 평균은 누가 다 올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박탈감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던 그 평균이라는 수치가 사실은 교묘하게 설계된 착각이자 함정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부의 실체를 아주 밑바닥까지 파헤쳐 볼 겁니다. 단순히 통계를 읊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죽어라 일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혀 있는지, 그리고 이 지독한 평균의 덫에서 빠져나와 진짜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이제 남들과 비교하며 밤잠 설치는 일은 더 이상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냉철한 현실 인식을 돕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채널 구독자 여러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는 남들 다 하는 뻔한 소리 안 하죠. 오늘 주제는 정말 무겁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자산 2억 5천 이 평균이라는 말,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인 중위 자산 1억의 비밀을 오늘 완전히 파헤칠 겁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여러분의 경제 지능은 상위 1%로 올라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어느 동네 작은 술집에 평범한 직장인 10명이 모여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고 쳐볼게요. 이 사람들의 자산을 다 합쳐서 평균을 내봤더니 한 사람당 대략 1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 평범하죠? 그런데 갑자기 그 술집 문을 열고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가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럼 그 순간 그 술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한 사람당 수조 원씩 가진 거로 계산이 됩니다. 통계상으로는 그 술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억만장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그 옆에서 맥주 마시던 김 대리님, 이 과장님 주머니 사정이 달라졌나요? 전혀 아니죠. 이게 바로 평균의 배신입니다. 대한민국 자산 통계가 딱 이 꼴이에요.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순자산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다들 나는 1억도 없는데 내가 하위권인가? 라고 생각하며 좌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평균이 아니라 중위 자산이에요. 중위 자산이 뭐냐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자산 순서대로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인 50번째에 서 있는 사람의 자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1억 원 수준입니다. 자, 보세요. 평균은 2억 5천인데 중간값은 1억이에요. 이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이건 사실상 우리 사회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완전히 두 동강 났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소름 돋는 데이터 하나 말씀드릴까요? 상위 20% 가구의 자산과 하위 20% 가구의 자산을 비교해 봤더니 그 격차가 무려 40배가 넘게 벌어져 있습니다. 내가 평생 1억을 모으려고 피땀 흘릴 때 저 위쪽 사람들은 이미 40억을 가지고 레이스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차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부자들의 자산 목록 1순위가 뭘까요? 네, 말 하나마나 부동산입니다. 미국은 자산의 30% 정도만 부동산이고 나머지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 자산이에요. 일본도 우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땅과 건물에 목을 매는 걸까요? 매달 내야 하는 대출 이자는 숨이 턱턱 막힙니다. 겉으로 보기엔 10억 자산가지만 실제 생활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상황.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 널린 하우스 푸어의 실체입니다. 돈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을 키우는 데 쓰여야 나라가 발전할 텐데 죄다 땅속에 묻혀서 잠자고 있으니 경제 활력이 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시간이 갈수록 부자들은 더 쉽게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자리 걸음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유동성과 신용이라는 키워드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캔틸런 효과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이건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 그 돈이 사회 전체에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라 돈을 발행하는 곳과 가까운 사람들부터 혜택을 본다는 이론입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당장 오늘 내일 하는 서민들일까요? 아니요. 이미 담보로 잡을 건물이 있고 신용이 빵빵한 자산가들입니다. 그들은 그 헐값에 빌린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그럼 마지막에 그 돈의 흐름을 만지는 서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짜장면 값은 오르고 내가 사려던 집값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상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빚을 내서 부를 더 키웠는데 서민들은 그 부자들이 올려놓은 물가와 주거비를 감당하느라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다고 느끼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이 유동성 파티에서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일 확률이 커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구조를 알았으면 이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부동산 중심 정책이 어떻게 청년들의 꿈을 뺏고 대한민국을 소멸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을 듣게 되시면 아마 잠이 확 깨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 볼 시간이에요.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경제가 산다.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왜 대한민국은 이토록 부동산 가격 하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부는 왜 매번 집값을 떠받치지 못해서 안달인 걸까요? 어떤 천재적인 청년이 세상을 바꿀 엄청난 기술을 개발했다고 칩시다. 이 청년이 투자를 받으러 다니면 투자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오, 기술은 좋은데 담보 있니? 건물 있어? 라고 묻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고 쉬운 돈벌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회 전체로 보면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려는 젊은 사장님이 있습니다. 한 달에 커피를 팔아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칠게요. 그런데 임대료로 500만 원이 나가고 인건비와 재료비 떼고 나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건 2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카페 사장님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의 절반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않은 건물주에게로 갑니다. 이런 구조가 고착화되면 사회는 활력을 잃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보다 임대료 받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세상에서 누가 창업을 하고 누가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 우리가 마주한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재앙의 뿌리가 됩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잖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 넘는데 월급 300만 원씩 모아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애를 키우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을 지키기 위해 쏟아부은 수많은 정책이 사실은 미래 세대의 꿈을 담보로 현재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개인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런 시스템의 모순을 알았다고 해서 당장 세상이 바뀌지는 않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들과의 비교를 멈추고 내 자산의 진짜 민낯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 철수 아빠가 2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 아파트에 대출이 15억 끼어 있다면 그분의 진짜 자산은 5억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대출 하나 없는 빌레 살면서 현금 6억을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인 부자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속습니다.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자산과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부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엄밀히 말하면 자산이라기보다 거주 비용이 발생하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물론 집값이 오르면 좋겠지만 팔기 전까지는 그저 세금과 이자만 나가는 구조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오늘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서 여러분의 순자산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은행 예금, 주식, 보험, 해약, 환급금,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의 시세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까지요. 여기서 핵심은 유동성입니다. 내가 오늘 당장 큰일이 생겼을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가 여러분의 경제적 기초 체력이에요. 예, 많은 분이 나는 집 한 채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안심하지만 그 집이 팔리지 않거나 대출 이자가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오르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에서는 이 체력 측정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에요. 자, 내 현재 상태를 파악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언제까지 부동산 하나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구조, 즉 자산 배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부동산 몰빵에서 벗어나 내 자산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실전 전략을 말씀드릴 거예요. 연금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미국 지수 투자를 병행해야 하는지, 그 놀라운 수익률의 차이를 데이터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자산 구조의 민낯을 다 봤습니다. 평균의 함정도 알았고, 부동산이 왜 위험한지도 이해했죠. 그럼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릴 차례예요.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고 키울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소리 같나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란을 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구니랑 계란을 통째로 아파트라는 창고에 처박아 두고 있어요.
이제는 그 창고에서 계란을 몇 개 꺼내서 전 세계로 흩뿌려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건 미국 지수 투자예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왜 굳이 미국이냐고요?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향이 확실했던 시장이니까요. 우리나라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우량 주식들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주식은 필요할 때 언제든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이 있잖아요. 아파트는 팔고 싶어도 안 팔리면 끝인데 말이죠.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세금을 아끼는 게 곧 돈을 버는 겁니다. ISA 계좌나 연금저축펀드, IRP 같은 계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나중에 나게 해주는데, 이게 복리로 굴러가면 나중에 몇 천만 원, 아니 몇천 건의 차이를 만듭니다. 1억을 모으는 게 목표라면 그냥 예금 적금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절세 계좌 안에서 글로벌 지수를 조금씩 사 모으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로 있어요. 자산 배분도 좋고 주식 투자도 좋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자산 규모가 아직 1억 미만인 분들에게는 이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 투자를 통한 몸값 올리기예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이 3억 원을 연사 퍼센트 수익률로 굴리면 1년에 12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꼴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전문성을 키우거나 부업을 해서 내 월급을 100만 원 올린다면 어떨까요? 그건 여러분의 몸이라는 자산 가치가 3억 원이나 올라간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자산을 굴려서 100만 원 버는 것보다 내 실력을 키워서 연봉 1200만 원을 더 받는 게 훨씬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돈 아끼지 마세요. 그건 그 어떤 주식보다 높은 배당을 가져다 주는 인생 최고의 투자니까요. 자, 이제 오늘 긴 여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평균 자산 2억 5천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그리고 중위 자산 1억, 이 우리 삶의 진짜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1억만 있어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 딱 세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종이를 꺼내 내 순자산과 현금 유동성을 정확히 적어본다. 둘째, 부동산에만 쏠린 내 자산을 글로벌 지수나 절세 계좌로 분산하기 시작한다. 셋째, 재테크 공부만큼이나 내 몸값을 올리는 공부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여러분이 평균이라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순간 진짜 부의 길이 열릴 겁니다. 10억, 20억 하는 남들의 숫자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함을 확신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자산 현황이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